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기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각도기가 사랑하는 투자자, 네, 월간 서준식. 네, 월간 서준식 시간이 새롭게 여러분께 찾아왔습니다. 우리 서준식 교수님, 숭실대학교 경제학부의 서준식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은 지금 부동산 부채가 많죠? 좀 심각해지네요. 20, 30대까지 연끌을 해서 부동산을 샀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허리띠 졸라매야 되고, 예. 부동산이 이미 산 사람들은 네. 허리띠 졸라매고 소비를 줄여야 되고, 예. 그리고 부동산을 사야 되는 사람들은 그거를 위해서 또 저축을 해야 되고, 네. 허리를 졸라매야 네. 되고, 그러니까 경제가 안 살아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이거를 우리나라도 어떤 진짜 좋은 해법, 네. 정말 지금 이미 또 부동산을 산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비싼 값에 산 사람들도 있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충격을 또 최소화시키면서 또 이 경제는 돌아가게 해야 되는 이런 엄청난 숙제. 아마 다음 정권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은 네. 머리 깨질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 잠깐 이제 걱정이 돼서 한번 점검을 해보면 부동산 가격이 호가 올라간 거 빼고 이제 실제 거래가가 이제 기본적으로 오르는 게 꽤 많으니까 이게 가격이 빠지기 시작하면 그것도 심각한 사태 아닙니까? 예를 들어 뭐 20% 30%만 빠져도 10% 20%만 빠져도 심각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에 이게 조금씩 빠지거나 네. 유지가 되면 그런 경우가 없는데 부동산 가격 폭락 자체가 경제에 또 네. 메커니즘을 무너뜨리잖아요. 예.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네. 못하잖아요. 이게 몰핀을 계속 줄 수도 없고 네. 몰핀을 그냥 아예 빼버리면 죽고 네. 이런 고민인데 중국은 보니까 몰핀 확 빼버리고 대출을 확 연초부터 빼고, 줄였죠. 대출을. 딴 걸로 지금 계속 부양책과 네. 몰핀 빼는 거를 동시에 네. 실행하는. 그 사실 약간 부작용 있는 것 같아요. 지방 정부 미치려고 그러는데 지방 정부들이 이번에 그 석탄 못 사서 아유, 미치려 하죠. 발전 못한 거 동북 삼성 이런 데는 그쪽에서 뭐 들어오는 수익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작용과 그 어려움, 아픔은 있죠. 몰핀 뺐는데. 그렇지. 근데 그렇지만은 위기가 거품 터져서 일본처럼 되는 이런 것보다는 네. 저는 나을 수 있다. 차라리 치료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사다리 것이다. 뻥 터져가지고 네. 뻥 터지면 정말 손발 다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이거를 그래서 인플레이션으로 녹여버리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인플레이션으로 녹여버리자.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생각도 사람들이 조금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국부론을 쓸 때까지만 해도 인플레이션 그때의 인플레이션과 지금 인플레이션은 완전 다르다고 봐야 돼요. 우리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 쓴 해가 1776년이거든요. 네. 이 해가 좀 의미 있는 해인데 그때 미국이 독립 선언을 했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뭔가면 제임스 와트 전기기관을 발명한 해예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산업혁명이 요때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말은 또 뭐냐면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쓸 때는 산업혁명 이후에 대량 생산되는 이런 그걸 못 본 상태에서 집에서 자유시장주의 책을 쓴 거예요. 맞아. 그 바늘을 어떻게 한 사람이 만드냐, 여러 사람이 만드냐. 분업.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그래서 분업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거야. 그때는 사람이 한 분업이고. 그렇죠. 수공업을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렇지만은 이게 1차 산업혁명 그리고 특히 2차 산업혁명은 뭔가 하면 완전 대량 생산의 시대로 접어요. 포드가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차도 이제 막 만들어내지. 냉장고도 막 만들어내지. 뭐 세탁기도 막 만들지. 이 시대에서 문제는 뭐냐면 이때부터는 개념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지 경제학적으로 내가 어떤 철학을 가지느냐. 이게 이제 좌파 철학이냐 우파 철학이 나뉘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도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돼요. 뭐냐면
대량 생산이 시작한 이후부터 네. 이런 일반 상품에 대한 네. 원자재나 부동산이나 우리 이런 것 말고 예, 예. 이런 상품에 대한 인플레이션은 없어진 거지. 이제는 없다고 봐요. 상품의 디플레가 시작된 거지. 그래서 예. 소비 그 전에 사람들 생각하면 세의 법칙 아시죠? 잘 몰라. 그 고전주의 학파들의 그 믿는 최고의 가정 중에 아까 사람들은 이기적이다. 네. 호모 이코노미쿠스라는 대가정을 가졌고요. 예. 그 다음에 모든 공급은 소비된다. 내가 만드는 것은 생산하는 것은 소비가 안 돼? 가격을 낮추면 언젠간 소비돼. 라는 대가정을 그걸 프랑스의 고전주의 경제학자인 장 바티스트 세라는 사람이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해요. 모든 공급은 소비된다. 그렇게 그 전제를 가지고 경제학을 계속 풀려고 하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사실은 자유시장주의의 굉장히 큰 허점이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되지만은 네. 사실은 아직도 그걸 믿고 있는 사람이 은연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아껴 써야지. 경제를 위하면 저축을 많이 해야지. 네. 그런 사람들도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건 지금 전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하면 이 불황의 개념이 이제 생산은 기업들이 생산 양을 늘리고 네. 그리고 생산 품목을 늘리고 네. 생산해야 될 것이 우후죽순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이거를 제대로 소비하지 못하는 상황이 불황이에요. 네. 소비하지 못하는 상황. 네. 네. 그러면 이제는 소비의 위주로 네. 경제 정책을 짜야 되고 네. 어떻게 소비시킬 것인가. 네. 그게 이제 케인즈주의부터 이제 적용이 된 거죠. 네. 어떻게 유효수요가 소비로 연결되는 돈이잖아요. 네. 어떻게 소비를 이 많은 물건들을 소비시킬 것인가에 경제 핵심이 달려 있는데 계속 기업 중심의 뭐 정책 많은 공급을 해야 되고 많은 상품 생산을 해야 되고 이런 쪽에 또 초점이 맞춰지면 이게 핀트가 어긋난 거다. 네. 그렇게 보셔야 돼요. 네. 예. 그러면은 고전주의 경제는 공급 중심의 경제학이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죠. 공급주의 고전주의 경제학자는 공급을 어떻게 더 많은 거를 싸게 생산해서 네. 경제를 발전시키느냐 네. 이런 쪽이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고요. 네. 아니 이거는 뭐 제가 현실적으로 저는 뭐 항상 현장에서 보자는 입장인데 후배 하나가 그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조회수가 56회 뭐 이래요 매일. 죽으려고 그래요. 1년 가까이 했는데 조회수가 안 늘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안 늘지 하고 뭐 얘기도 하긴 했지만 이건 무슨 말이냐면 공급은 너무 많아요 이미. 소비 안 되는 공급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미. 유튜브 세상에도 보면 안 보는 채널들이 더 많을걸요. 보는 채널들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현장에서 보면 딱 말이 안 되는데. 그리고 예. 그래서 그 소비 그리고 이걸 이제 이해를 하면 앞으로 노동자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것도 공급의 굉장히- 주체로 봐야 되느냐, 소비의 주체로 봐야 되느냐. 예. 예. 이거를 노동자들, 우리 예. 시민들을 공급의 주체가 아닌 소비의 주체로 이제 인식을 해야지 네. 제대로 인식을 해야지 제대로 된 출산 정책도 생겨나고 네. 이거 출산 정책하면서 야 이거 애기들 없으면 누가 나중에 뭐 물건 만들어내 이런 생각이 아니고 네. 애기들 없으면 누가 소비해 네. 이런 생각으로 그 기준을 잡아야지 네. 앞으로 제대로 된 네. 경제 정책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인플레이션 얘기하려고 인플레이션 맞아. 인플레이션 여쭤봤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어떤 원자재, 부동산 요것만 잡을 수만 있다면 요것만 공급 쪽. 이쪽은 뭐냐면 근데 원자재도 어떻게 보면 과학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원자재도 약간 일시적인 수급의 네. 그 그죠? 무 농산물이야 뭐 이번에 원- 돼지에서 봤지만은 네. 1년 지나면 싹 해결돼요. 사실 원자재도 이것도 네.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과학 네. 발달이 많이 돼서 약간의 사이클은 있을 수 있지만은 네. 일시적인 수급에 우리 마스크처럼 네. 그거는 있을 수 있지만은 있지만은 충분히 컨트롤 가능하다. 장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약간 부동산이 그런데 좀 컨트롤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요거만 문제가 없으면 다른 인플레이션의 인플레이션은 별로 이제 앞으로 이게 경제를 어떻게 할 그런 경우는 없을 거다. 근데 이제 아직도 예를
예를 들어서 저쪽 그 후진 국가들, 네. 아프리카 이런 데는 아직도 공급이 모자란 소비를 거죠. 모자라는 그런 네.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있을 수 있죠. 인플레이션 문제가. 남미에서도 그러면은 약간 공급이 부족하다는 예. 걸로 해석 가능하겠네요. 인플레이션이 쉽게 나오니까. 근데 사회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네. 성숙하고 이제 선진국 그리고 대량 생산의 구조로 가 있는 그 자연스러운 구조로 가 있을 때는 인플레이션 우려는 그렇게 크게 할 필요가 없고 이제 다만 이제 화폐 증가, 네. 화폐 증가 뭐 이런 문제 이런 문제 그러면은 시키는 인플레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네. 공급 사이드 측면에서 좀 발생할 수는 있으나 네. 그것도 기술로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은 인플레이션이 안 날 것이고 이건 납득이 됩니다. 이미 그 공산품 가격 떨어진 거 봐도 그렇고 서비스 가격이 떨어진 거 봐도 그렇고 그렇죠. 스마트폰이라는 디바이스도 디플레이 요체인데 예. 그런 거 봐도 그렇고 근데 부동산은 조금 예외적으로 이걸 인플레를 일으키는 요인이고 그러면은 인플레로 인해서 부채를 녹여버리겠다라는 전략은 그러면 공급 측으로는 안 되고 그러면은 통화 쪽에서 해결을 해야 되냐? 통화를 많이 발행해갖고 통화 가치를 떨어뜨려가지고 통화를 그건 인플레라기보다도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건 행위죠. 그 부채를 인플레이션 통해다.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부담이 가는 방법이긴 하고 위험한 방법이기도 하죠. 부채를 줄이는 이게 또 국가 부채 아니잖아요. 문제가 네, 국가 부채하고는 다르게 봐야 돼요. 네, 국가 부채가 아니고 이 민간 부채. 네. 모든 세계 경제 위기는 민간 부채에서 일어났어요. 네. 우리나라 IMF 같은 경우는 민간 부채죠. 네, 네. 기업의 부채고. 기업의 부채였죠. 예, 예. 네. 그래서 이 부채의 문제는 소득의 증가. 우리가 부채가 많아. 빚이 많이 졌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소득이 그러네요. 증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네. 예. 그래서 그 소득을 어떻게 증가시켜 주느냐. 수독 증가시켜야 되나? 그 문제만이 해결을 해줄 수 있지. 인플레이션은 전 뭐 그게 뭐 그냥 표기 숫자 임금 인상밖에 없다는 얘기네. 임금 인상이 돼 임금 인플레가 돼야 부채를 녹일 수 있거나 아니면은 부동산 가격이 아주 느리게 조금씩 5년 10년을 두고 조금씩 빠지면 부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소프트 랜딩 되면 제일 예. 좋죠. 예. 그게 최선의 방법인데 예. 그게 안 되면 임금 인상이 돼야 되는. 임금이 계속 그렇죠. 적어도 부동산이나 이런 가격에 걸맞게 부동산 가격 부동산 가격 상승보다도 상승분만큼 근데 부동산 가격이 우리 전 생에서 끼치는 게 만약에 한 30%다. 네. 30% 되면 부동산 100 오르면 적어도 우리는 그거를 커버할 정도의 뭐 30 이상은 소득에서 네. 커버를 해줘야지 이 충격을 막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인플레이션의 정의를 네. 그냥 물가 오른다 이게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인플레이션 특히 소비자 물가의 정의는 내가 평생 벌어들이는 소득 대비 네. 내가 평생 꼭 써야 하는 소비의 네. 가격 그 가격의 비교를 하는 거고 네. 내가 벌어들이는 돈이 유지되고 있는데 내가 평생 써야 되는 물건의 양이나 종류나 가격이 확 오르면 그건 인플레이션이다. 그게 인플레이션이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이거 전체의 양이나 근데 소비할 상품의 양이 줄어들 수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뭐 가격을 낮추거나 이제 그래야 되는데 이거 아니면 이걸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소득을 올려줘서 이거의 양을 맞춰주는 거. 그게 유일하게 인플레이션을 잡는 길이다. 근데 그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소비 가격, 즉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을 슬슬 내리는 건 조금 위험하긴 하겠네요. 왜요? 아니 사회 전체가 디플레 상황으로 빠지게 될 거니까 가격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 될 거예요. 안 그럴까요? 사회 전체 부동산 가격 때문에 그러니까 디플레를 우려하는데 디플레이션은 단순히 이렇게 보고 디플레이션이라고 해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TV를 만드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100만 원 하던 TV가 지금 50만 원밖에 안 하네. 라고 이건 디플레이션이야 라고 경제학자들은 얘기하고 정책가들은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 그랬죠.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야. 왜? 내가 사야 되는 TV 가격은 50만 원으로 떨어졌지만은 나 스마트폰도 지금 100만 원짜리 사야 되고 내가 써야 되는 돈은 더 늘어났어요. 비용도 늘어나긴 했지만 총 비용도 많이 늘어났다. 총 비용 내가 써야 되는 돈들 상품의 양 가격이 더 늘어났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이 결코 디플레이션 저는 아니라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그 상품 가격을 올린다든지 뭐 그런 쪽으로 그 하는 정책은 일본이 좀 그런 정책을 썼죠. 인위적으로 정책 목표가 물가 지수를 올리는 거야. 완전 이런 정책 절대 펼치면 안 돼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인플레이션의 개념 자체가 뭐 저하고는 좀 많이 다르기는 하지만은 그런 정책은 전혀 소비자들에게 그렇지. 소비자 소비를 위해서 툭툭 더 많은 떨어뜨리는 소비를 거니까. 위해서 결코 좋은 점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플레이션의 개념을 좀 잘 가져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비록 기업 중심의 사고로는 상품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안 좋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내가 TV 값이 떨어지면 내가 벌어들는 돈으로 다른 물건도 많이 살 수 있으니까 나쁘지 않고요. 다만 소득이 그거를 커버할 수 있게.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맞네요. 저희 부동산에 보통 10년 주기설이 있었는데 그거를 논리적으로 필 때 뭐라 하냐면 그 10년 동안 월급이 오르더라. 월급이 그래도 일정 수준 올라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한 차례 오르고 그 사이클을 반복하더라. 그렇죠. 이게 임금이 쭉 올라오면 부동산 가격이 그때 한 차례 쫙 오르고 그다음에 또 이게 올랐으니까 또 임금이 오를 때까지 못 오르다가 다음번 임금이 오르면 그때 또 만나면 오르고. 그래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미국하고 굉장히 다른 점이 일본의 소득이 어떻게 된지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저 일본 가서 저 교토에 편의점 갔다가 화장실 들어갔다가 시간당 알바비 보고 너무 깜짝 놀래갖고 우리나라보다 낫더라고요. 3년 전에. 이제 아마 그런 3년 전에 우리나라하고 똑같았어요. 800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지금 일본의 대졸 연봉이 한 3천만 원, 3천만 원인가? 우리나라보다도 오히려 낮아요. 그러니까 커피값도 이제는 가면 오사카 가면은 부자 된 느낌이에요. 나 선진국 온 거 맞아? 하는 느낌? 근데 30년 전에 우리나라 연봉이 300만 원도 안 할 때 그때 이미 일본은 3천만 원대의 대졸 초임 연봉이었어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대졸 초임 연봉이 오르지를 않은 거예요. 그동안 사용해야 될 물건들은 엄청 많아졌는데 돈은 똑같이 소득은 똑같아. 경제가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경제가 못 살아요. 그러면 특히 일본처럼 우리나라는 그나마 소비자들이 외국에도 많기 때문에 좀 충격이 덜하겠지만은 그 걱정을 조금 들어도 되지만은 일본은 내수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소비자들의 소득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많아져야지 더 많이 사고 그렇지. 내수가 큰 경제를 사회니까. 돌릴 수 있는데 그거를 완전 배제한 정책을 계속 펼쳤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일본의 모든 그 정책은 케인즈주의 정책을 따라하긴 했지만은 핵심 본질을 다 빼버리고 알맹이를 다 빼버린 정책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을 따로 두고 일본은 따로 한번 얘기를 그래도 좋죠. 나눠보면 정말 재미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전철을 밟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숭실대학교 경제학부의 서준식 교수님과 함께한 월간 서준식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미나셨다면 댓글로 호응을 해주신다면 우리 서 교수님의 다음 발걸음이 훨씬 더 쉬워질 것 같고요. 제가 서 교수님을 모시고 오기 위해서라면 흔쾌히 저는 숭실대학교에 바터를 치러 그런 의향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댓글을 달아주신다면 저는 숭실대학으로 서 교수님은 저희 증시각도기 TV로 이렇게 오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함께 해주시고 맛깔나게 그리고 사실 대본이 없었어요. 그렇죠. 제가 질문을 하면 사실은 까다로울 수 있는데 그런 질문을 하나도 안 까다롭게 쉽게 풀어서 다 받아주셔가지고 역시 내공 있으신 분이 다르구나 하는 걸 제가 어려운 사고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제 수준에서 그냥 말씀드리는 거죠.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역시 내공 있으신 분은 틀리구나. 이렇게 투자도 내공이 있고 공부에도 내공이 있으시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고 숭실대학교 학생들이 참 복을 많이 받았구나 하는 생각도 더불어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